먼 북소리. (109페이지) 스페체스 섬에서 보내는 소설가의 하루. 철진한 그리스 섬에서 보내는 소설가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루 일과를 간추려서 써보려고 한다. 기상은 아침 7시경. 그 무렵이면 주변이 밝아지므로 자연히 눈이 떠진다. 혹시 그때를 지나치더라도 7시 30분에는 근처의 교회에서 심술이라도 부리듯이 땡땡 종을 쳐대기 때문에 싫어도 일어나게 된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항상 내가 준비한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내는 내게 꿈 이야기를 한다. 아무 개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식이다. 때때로 나도 등장하는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건물 옥상에 떨어지기도 한단다. 그러나 어차피 그건 남의 꿈이므로 내가 알 바 아니다. 저런, 그래, 정말? 하고 맞장구 쳐주는 동안 식사가 끝난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근처를 한 바퀴 달린다.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00분 정도.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일하기 시작한다. 이번 여행 중에 끝마치려고 생각하는 일은 번역 2편과 여행, 스케치,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글과 새로운 장편 소설이다. 그래서 전혀 한가하지가 않다. 내 원고를 한참 쓰다가 실증이 나면 번역을 한다. 그러다가 번역 작업에 실증이 나면 이번에는 다시 내 원고를 쓴다. 비 오는 날에 노천에서 하는 온천욕과 같다. 현기증이 나면 탕에서 나오고 몸이 식으면 다시 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반복 작업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11시경까지 일을 하고 난 후 산책을 겸해 아내와 둘이서 마을로 쇼핑하러 간다. 마을 중심까지는 해안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걸어도 15분 거리다. 길 왼편은 바다이고 오른편에는 19세기에 세워진 오래된 집들이 길게 들어서 있다. 바람만 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코스이다. 갈매기가 우아하게 하늘을 날고 낮은 파도가 후미에 떠있는 보트를 부드럽게 흔들고 고양이가 방파제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다. 어떤 책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 해변가의 길은 없었고 오른편에 들어선 집들은 베니스처럼 직접 바다의 면에 있어 각각 전용 선착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도로가 생긴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후의 일이다. 도로를 따라서 스낵바며 선물의 집이며 카페가 드문드문 있지만 이 계절에는 모두 문이 닫혀 있다. 격자창을 통해 선물의 집이 어두운 안쪽을 들여다보면 인형이며 벽걸이, 복제 그릇 등과 같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선물들과 함께 기묘한 모양의 가늘고 긴 병이 몇 개 보인다. 병 속에는 마치 뱀술처럼 뱀이 담겨 있다. 뱀은 입을 딱 벌린 채로 죽어 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문을 닫은 선물의 집에 어두운 상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독사의 시체가 마치 트루먼 카포티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광경처럼 요염하며 고딕적이다. 이 코스에서 상점이 열려있는 곳은 매점 한 군데뿐인데 까만 뿔테 안경을 쓴 아저씨가 온종일 그 상점을 지키고 앉아있다. 이 사람은 하쿠오도의 다카하시 씨와 얼굴 생김새가 닮아서 우리는 일단 그를 일단 다카하시 씨라고 부르기로 했다. 다카하시 씨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우선 이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이 일체 없다. 웃지도 않고 곤란한 표정을 짓지도 않고 아무튼 언제 어느 때 보아도 항상 같은 얼굴이다. 아직 의욕이 넘치는데도 부하의 실수 때문에 실각한 총리 대신처럼 분을 풀 길이 없는 듯한 얼굴로 잠자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머지않아 누군가가 배를 타고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항상 바다 쪽을 노려보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매점의 다카하시 씨다.
다카하시 씨와는 매일 한 번씩은 만나기 때문에 나도 눈이 마주치면 카리메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보지만 다카하시 씨는 맥 빠진 소리로 메라 카리메라의 줄임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응릇 하고 고개를 까딱할 뿐이다. 그 무엇도 이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역할을 맡으면 딱 어울릴 것 같다. 다카하시 씨의 매점에는 담배며 껌이며 그림 엽서 등이 진열되어 있지만 나는 누군가가 이곳에서 뭔가를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또 누군가가 다카하시 씨와 잡담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다카하시 씨는 항상 거기에 홀로 앉아 분개한 듯한 얼굴로 바다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다. 장소도 너무 안 좋고 게다가 친절한 맛이라고는 전혀 없다. 난 언젠가 한번 뭔가를 팔아주려고 물건을 골라보았지만 그림 엽서는 햇볕에 발해서 색이 허옇게 변하고 끝이 말려 있어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담배는 금연중이라 안 되고 껌도 씹지 말라는 치과 의사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팔아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하는 수 없다. 다카하시 씨의 매점은 그런 곳이었다. 매점을 지나쳐 조금 더 가면 제과점이 있는데 나는 항상 거기서 빵을 산다. 제과점을 지나고 지방사무소를 지나 조금만 가면 면직 공장이었던 공터가 있다. 아니, 공터라기보다 완전한 폐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던 당시에는 꽤나 멋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당당한 모습의 공장치고는 지나치게 당당한 건축물인데 지금은 그 당당함 때문에 한층 더 살풍경한 인상을 준다. 세상에는 종종 그런 것들이 있다. 동기가 뚜렷하고 외관이 훌륭할 만큼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욱 비참해 보이는 것들이. 유리가 모두 없어진 창틀은 페인트가 완전히 벗겨져서 변색되었으며 벽은 여기저기 허물어졌고 철문은 빨갛게 녹이스럽고 돌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우리는 이 앞을 지날 때마다 건물 전체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그것이 결코 지나친 염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후에 판명되었다. 폭풍이 불어왔던 다음 날 공장에 가보니 실제로 그 벽의 일부가 크게 무너져 내려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폭풍 후에 이 정도이니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다. 이 면직 공장은 금세기 초에 조선업 불황을 맞은 이후 만성적으로 악화되기만 하는 스페체스 섬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어느 자산가가 1920년에 세운 것인데 결국 망해서 폐쇄되었다. 생선을 출하하기 위한 보존용 얼음 생산과 소규모 발전에 사용되었지만 이미 10몇 년 전에 그 역할도 끝나고 이후 계속 방치되고 있다. 그리스에는 엄청난 수의 폐허가 있지만 이 공장 폐허는 내가 본 폐허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량한 것 중에 하나였다. 담 구석에 매물이라고 하얀 페인트로 써져 있었는데 도무지 살 사람이 나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건물을 살 사람은 웬만해서는 없을 테니까. 공장에서 조금 더 가면 이번에는 포시도니언이란 훌륭한 호텔이 있다. 이 호텔은 1914년에 세워진 호텔로 그리스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급히 지은 외견만 고급스러운 호텔이 아니라 제대로 정성을 들여 세운 품격 있는 본격적인 호텔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의미에서 현대적인 감각이 아니어서 실용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천정은 엄청나게 높아서 3층 건물인데도 일본 프린스 호텔로 치면 좋게 6층 정도의 높이는 된다. 홀도 너무 넓어서 썰렁하다. 널찍하다기보다 큰 덩치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청소하기 무척 힘이 들겠다는 쓸데없는 걱정이 절로 든다. 어떤 책에 따르면 이 호텔은 제1,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유럽 각국의 사교계 사람들과 그리스 상류계급 사람들로 붐볐다고 한다. 항구 밖에는 영국 함대가 정박하고 정장한 사관들이 상륙하여 이 호텔의 큰 홀에서 개최되는 호화로운 리셉션에 참석했다는데
지금은 모두 지나간 옛 이야기다. 호텔은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에 억지로 맞춘 듯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오래된 것은 멋진 일이면 틀림없지만 그만큼 분명하게 낡았다. 그와는 반대로 새롭게 추가한 것은 분명히 새 것이긴 하지만 오래된 것에 비하면 확실히 질이 떨어진다. 그 균형의 부조화가 어쩐지 썰렁해 보인다. 텅 빈 홀 깊숙한 곳에 있는 프런트에는 한 여자가 무료한 듯한 얼굴로 앉아있다. 내가 객실료를 물어보자 얼굴을 들고 예? 객실료요? 그러니까 4천 드라크마? 하고 매우 귀찮은 듯이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님인 듯한 사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3층 발코니에는 욕실용 매트가 널려 있을 뿐이었다. 한 번쯤 이 호텔에서 묵고 싶었는데 10월 28일 국경일을 마지막으로 이 호텔은 마침내 문을 닫아버렸다. 이 호텔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항구가 있고 마을의 중심가가 나온다. 따뜻한 날이면 항구에 있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헤럴드 트리뷴을 읽는다. 이 섬에서 제대로 된 영자지는 헤럴드 트리뷴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세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달러와 엔의 환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신문은 필수적이다. 내가 이 섬에 있는 동안 트리뷴지에서는 나카손의 수상의 아메리카 지식 수준 발언이 매우 크게 다뤄지고 있었다.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였는데 어느 날 투서란에 일본에 정통한 한 민국인의 투서가 게재되었다. 그 의견에 따르면 일본어에서 말하는 지식 수준과 지능 수준은 다른 것으로서 일본어의 지식은 지능보다 훨씬 의미가 넓기 때문에 미스터 나카소네의 발언은 매우 경솔하고 또한 어리석은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식 수준이 낮다는 것은 흑인이나 남미 계열이 멍청하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단어의 사소한 의미 차이를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씨의 정치가로서의 지능 수준의 무신경함에 대해서 고찰하는 편이 훨씬 알아듣기 쉽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 식사를 만들어 먹는다. 마이다노라는 그리스에서만 볼 수 있는 향초를 써서 그리스식 스파게티 마이다노란 요리를 만든다. 점심 식사 후에는 대개 일을 한다. 낚시를 하러 가는 때도 있다. 낚시라고 해봐야 아주 간단한 것이다. 오래된 페타치즈와 빵에 약간의 우유를 넣고 버무려 경단을 만들고 그것을 미끼로 방파제에 앉아서 낚싯줄을 들이우면 10cm 정도의 물고기가 1시간에 4-5마리 정도 잡힌다. 잡히는 것은 대개 클라우스 킨스키처럼 불길한 얼굴에 별로 신통치 않은 검은 물고기로 이것은 영 먹을 기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우리 집에 오는 3색 얼룩 고양이 일가에게 주는데 고양이들은 이 검은 생선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와작와작 씹어먹는다. 그렇게 정신없이 먹는 걸 보면 어쩌면 의외로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치고는 생각보다 낚시가 잘 안 되는 곳으로 어지간한 낚시꾼이 아닌 이상 웬만한 물고기를 낚아올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즐거움은 물이 너무나 투명해서 낚싯바늘 근처를 오가는 물고기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고 있노라면 물고기가 의외로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물고기들이 먹이를 곁눈질이라고 생각한다. 하며 흥 하고 콧방귀를 끼듯이 그대로 지나쳐간다. 그걸 보면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워크맨으로 닐령이나 제시 윈체스터 등을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간은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추듯 유유히 흘러간다. 저녁 식사는 대개 6시경이고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준비한다. 비프 스테이크일 때도 있고 정어리 튀김일 때도 있고 도미밥인 경우도 있고 야채 스튜일 때도 있고 전갱이 소금구이인 경우도 있다. 그때그때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한다. 겨울철에 그리스의 시골 구석에서 구할 수 있는 식료품 종류는 매일 철저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경우조차 있다.
고기잡이는 바다 사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일주일 정도 전혀 물고기를 살 수 없을 때도 있다. 게다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뿐이기 때문에 그날을 놓치면 신선한 고기도 살 수 없다. 바다가 사나우면 육지에서 야채를 운반해오는 배도 운행을 정지한다. 섬에서 나는 야채는 맛은 있지만 유관스럽게도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는 임기응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리 방법에 구애받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너무 재료가 없거나 혹은 요리를 하기 번거로운 밤에는 근처 파트라리스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파트라리스 식당은 마을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탓도 있어서 비수기 때에는 완전히 마을 사람들 로코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 창가 테이블에는 언제나 대여섯 명의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 그리스 전통술인 우조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왁자지껄 떠들거나 TV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주나 요리를 시키는 일이 없다. 우리들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시키는 손님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인지 평균적으로 그리스인들은 9시경에 저녁 식사를 한다. 거의 본 적이 없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던 파트라리스 1이 손님이군. 어이구 귀찮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는 느낌으로 메뉴를 가지고 온다. 파트라리스의 식당에는 2명의 아저씨와 1명의 아주머니,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비수기에는 거의 일하지 않는다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쪽 아저씨가 파트라리스 본인인지 결국 끝까지 알 수 없었으므로 편의적으로 껄렁껄렁한 쪽을 파트라리스 1, 성실한 쪽을 파트라리스 2로 부르기로 한다. 파트라리스 1은 좋게 말하면 사교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적당주의 타입인데 그리스인의 한 전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테이블에서 손을 들고 불러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며 여기 포도주 좀 주십시오 하고 말해도 알았어요 하고 라는 대답만 하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보면 2명의 영국 여자들이 있는 저쪽 테이블에 눌러앉아 열심히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등 조금 황당한 타입의 남자다. 손님이 없는 비수기니까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도대체 근로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에 비하면 파트라리스 2는 언제나 주방에서 조용히 혼자 재료를 다듬고 있다. 내가 주방으로 생선을 보러 가면 오늘은 이것이 좋아요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파트라리스 1이 없을 때에는 식당에 나와서 주문을 받기도 하는데 시간이 날 때에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아 한숨을 돌린다. 이 사람도 전형적인 그리스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항상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기도 하고 들깃 식당 안을 둘러보기도 한다. 어쩌면 파트라리스 1의 일하는 모습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다. 푸근한 인상의 전형적인 그리스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도 몇 번인가 길에서 만나 인사하기도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그녀가 어느 쪽 파트라리스의 부인인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구석의 테이블에 파트라리스 2와 둘이서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파트라리스 2의 부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아 결국 손님이 그냥 가버린 후 파트라리스 1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일 좀 똑똑히 하란 말이에요 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면 파트라리스 1의 부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모르겠다. 누구 부인 같아? 하고 아내가 묻는다. 글쎄 하고 나는 마리자 튀김을 안주 삼아 백포도주를 마시면서 상상의 날개를 편다. 불량배 같은 파트라리스 1이 진짜 파트라리스고 저 아주머니 남편일 거야. 파트라리스 1은 원래가 뱃사람으로 젊은 시절부터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자를 즐기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해운업에 불황이 닥치자 실직하고 하는 수 없이 처갓집이 있는 이 섬으로 돌아와서 타베르나를 시작한 거야. 부인은 비교적 야무진 사람이어서 식당을 시작하기 위해 조금씩 돈을 저축한 데다 친정에서 조금 빌리기도 했지. 그런데 파트라리스 1은 원래가 흥청망청한 성격이라서 좀처럼 일에 힘을 쏟지 않는 거야. 바쁠 때도 어딘가에 휙 놀러가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속이 상한 부인이 친정오빠 집에 가서 오빠 야단 좀 쳐주세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고 부탁한 거지. 오빠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 왔지만 이 사람도 너무 사람이 좋아서 파트라리스 1이 형님 그러지 말고 조금 거들어 주세요. 지금 무척 바쁘니까요 라고 부탁하자 그럼 잠깐 도와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얼떨결에 눌러앉아서 6년이 지나가 버린 게 아닐까? 글쎄 하고 아내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한다. 내 상상력에 그다지 감명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이날은 백포도주 한 병에 마리샤 튀김을 큰 접시 가득 그리고 그리스식 샐러드와 카라마리 튀김, 오징어 튀김, 작은 도미 4마리와 콩 삶은 것까지 먹었는데 계산은 약 1,500엔. 그들 3명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일단은 싸고 맛있는 음식점이다. 이 식당 뒤쪽에는 바다에 접한 뜰이 있어 따뜻한 계절에는 문 밖에서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신선한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근방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파트라리스의 식당 옆에는 아나르기로스의 미니 슈퍼마켓이 있다. 미니 슈퍼마켓이라고는 해도 일본의 구멍가게 정도 규모인데 그 좁은 가게 안에 양배추에서부터 오렌지, 햄, 치즈, 우유, 맥주, 봉투, 생리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상품이 가득 쌓여 있다. 꼭 어느 회사 상품이어야 한다는 취향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은 일단 여기서 마련할 수 있다. 그 중에는 물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부터 팔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오래된 재고도 있어서 물건을 살 때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야 한다. 가령 생수 2병을 샀는데 2병 다 바닥에 이끼가 끼어있던 적이 있다. 나는 식물학에 정통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밀봉된 생수병 속에서 푸른 이끼가 번식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만은 확실하다. 게다가 아무리 가게 안이 어둡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판 쪽도 잘못이다. 내가 따지러 갔더니 아나르기로스는 미안해하며 바로 새 물건으로 교환해주고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용서해요. 내 잘못이에요. 하고 굉장히 미안한 듯 사과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 내가 말하자 아나르기로스는 당신 발렌티나 알죠? 내 친구예요. 하고 말하며 싱글벙글 웃는다. 발렌티나는 아마 누구하고나 곧 친구가 되는 모양이다. 푸른 이끼 사건 이후 아나르기로스와 나는 굉장히 친해졌다. 페타 치즈로 물고기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도 그였고 정전이나 기상정보도 대개는 그가 가르쳐 주었다. 그는 몹시 형편없는 영어를 하고 나는 몹시 형편없는 그리스어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회화는 상태가 좋지 않은 장거리 전화 같은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아나르기로스에게 호의를 느끼고 있었고 그도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섬에서 지낸 한 달 동안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낸 사람은 이 아나르기로스 한 사람인 뿐이었다. 그렇다고 이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냉담하게 대했다는 말은 아니다. 길에서 만나면 싱긋 웃으며 인사하기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친절히 대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섬은 끊임없이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인기 있는 섬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일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고 영어에도 별로 자신이 없어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수줍음을 타게 된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는 구사할 수 있어도 그 분야에서 조금만 화제가 벗어나면 따라가지 못해 어깨를 움츠리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내가 조금 유창하게 그리스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 게다가 아내에게도 자주 지적당하는 것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아나르기로스에 대해서 나도 비교적 솔직히 대할 수 있었다. 아나르기로스는 40살 전후의 몸집이 작은 남자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말할 때는 힘없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스인 치고는 드물게 목소리가 작고 천천히 정중하게 말하는 편이다. 상당히 근면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가게를 열고 저녁 무렵에도 또 3시간 정도 여는데 언제나 혼자서 일하고 있다. 아마 독신일 것이다. 가게 안은 항상 어두워서 아나르기로스는 한가할 때는 가게 앞에 돌담에 앉아서 파트라리스 2나 동네 아줌마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미소 지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가게로 돌아온다. 가게 안에서는 때때로 고양이가 자고 있다.
이 고양이는 아나르기로스를 보호자로 생각하는지 언제나 골판지 상자 위에 웅크리고 새근새근새근 자고 있다. 내가 살 물건의 목록을 소리내서 읽으면 아나르기로스는 조용하게 그것을 복창한다. 달걀 10개, 데카 아부가, 맥주 6병, 에쿠시 비레스, 물 1병, 에나 네로, 마늘, 스콜돈 하는 식이다. 그는 물건을 한 개씩 비닐봉지에 넣을 때마다 메모용지에 그 가격을 쓰며 42, 26에 6, 2 올라가고 하며 계산하며 전부 합쳐서 572 드라크마군요. 펜타코시에스 에부조민다 디오. 이것이 달걀이고 이것이 맥주. 하며 하나하나의 가격을 나에게 가르쳐준다. 자상해서 알기 쉽다. 섬을 떠날 때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더니 카메라에 흥미가 있든지 그 카메라 좋은데요? 미놀타구만. 신제품인가요?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다. 일본에서 사면 얼마나 하는지 묻길래 가격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리스는 그런 물건에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2배 정도로 가격이 뛰죠.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었다. 카메라가 무척 갖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나도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서 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여행자가 그리스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기계류를 팔거나 선물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나르기로스 상점을 지나쳐 조금 더 걸어가면 바닷가가 나온다. 바닷가 앞에는 사람 없는 작은 교회와 윈드서핑 대여점 건물의 잔해가 있을 뿐이다. 바닷가 앞에는 큰 기숙사제 학교가 있다. 학교는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은 긴 담으로 빙 둘러져 있는데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몇 번이나 그 앞을 지나쳐 보았지만 담 저편에서 인기척이라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입구에는 위험이 있는 수의실이 있고 수의실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폐쇄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담 안쪽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학교는 영국 퍼블릭 스쿨, 영국에 있는 대학 진학을 위한 사립중학교 제도에 감명을 받은 어느 그리스인 부호가 그 제도를 그리스에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쟁 전에 창립한 학교로 그리스 엘리트들의 자녀가 도시를 떠나 이곳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고 있다. 라고 섬의 안내 책자에는 써져 있다. 교사도 외국인이 많고 젊은 날의 존 파울즈, 콜렉터의 저자, 또 여기서 영어 선생을 한 적 있다. 그는 마법사라는 소설에서 이 그리스판 퍼블릭 스쿨의 그럴듯하게 포장된 속물 근성을 매우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다.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스페체스 섬을 무대로 하여 이 섬의 내력도 소설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있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섬의 반을 소유하는 정체불명의 부자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 소설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허와실이 2-3번씩 반전하는 스토리 전개가 기술이 대단하다. 단 파울주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다소 전체의 균형이 좋지 않고 곳곳에서 트릭이 심한 것이 독자를 좀 질리게 한다. 그 파울스의 소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섬으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인이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끝내면 밖은 이미 새까맣게 어두워져 있다. 나는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아내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고 또는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나이 좀 안 먹을 수 없을까? 라는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추운 밤에는 난로에 불을 지핀다. 난로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기분 좋게 지나간다. 전화도 걸려오지 않고 마감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눈앞에서 타닥타닥하고 불꽃이 튈 뿐이다. 기분 좋은 침묵이 사방에 가득하다. 포도주를 한 병 비우고 위스키를 한 잔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슬슬 잠이 온다. 시계를 보니 이제 10시다. 그대로 포근하게 잠속으로 빠져든다. 뭔가를 열심히 했던 하루 같기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루 같기도 하다.